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보도했던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라는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짜 김혜경 씨는 따로 있었다라는 건데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에 따르면 그 검은 옷차림의 여성은 수행원이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왜 수행원이 그렇게 꽁꽁 싸매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여성의 정체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당이 이재명 후보의 3종 예산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소극적인 기재부에 이럴 거면 국정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장면인데 집권 여당이 정부 부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국정조사 받아라 라고 압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심 청와대도 불편한 기색이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야당부터 설득하라 라는 얘기가 여당을 향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보는 야당은 당정 간의 이견부터 정리하라 라는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대목, 이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이 반격과 반발,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경제인데 기재부는 부글부글합니다. 세금이 더 거쳐도 적자인데 돈을 더 풀라니 난감하다는 겁니다. 기재부 부글부글 10조 원대 초반 예상 초과 세수가 19조 규모로 늘어나지만 사실 알고 보면 75조 적자 재정이다라는 게 기재부의 반박입니다. 기재부는 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당이 정부를 향해서 국정조사 요구하는 거 너무하다라고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당과 이 정부의 힘겨루기 싸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날까요?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검은 망토의 여인은 누구일까가 하루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진짜 김혜경 씨는 이분이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이고요. 매체에서 지목한 이 여성은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 검은 망토의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수행원이다라고 했는데 야당의 이준석 대표 등은 수행원이 왜 이러고 있느냐라며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결국 처음 보도했던 매체도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고 정정을 했다는데 이 여성은 누굴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권오수 회장에게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권 회장 구속영장에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의 공모 혐의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경향신문은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한 이모 씨라는 남성, 인물, 검찰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가 주목된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자 청년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똑딱똑딱 불과 몇 개월 뒤면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야 대권 주자들의 숨가쁜 행보 저희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죠. 먼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선대위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의 김한길 전 대표가 영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로서는 꽤 큰 카드, 큰 거물 영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그 삼총장
됐습니까? 아니, 그냥 추측보다 하는 거야. 선대위를 내일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입니다. 수상 관련된 후보님 원칙이나 철학 같은 게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다 함께하고 당이 중심이 된다. 국민의힘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다. 어제 이준석 대표 만나서는 좀 인성 갈등은 좀 마무리됐나 싶은데요. 누가 갈등이 있다? 고맙습니다. 갈등 없고 조만간에 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 선대위에 민주당의 대표 출신인 김한길 전 대표가 영입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수다. 그리고 느낌표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유명 PD도 영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가수다 PD 김형희 PD, MBC 부사장까지 했죠.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장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거론되고 있다. 자, 먼저 나는 가수다와 느낌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 김영희 전 MBC 부사장 영입이 추진되고 있고, 캠프 관계자는 보직 미정이지만 홍보 파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희 PD는 제안받고 고민 중이다. 정권 교체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에서 가장 큰 자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물 중에 한 명으로 영입 1순위로 타진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한길 전 대표입니다. 국민통합위원장 요청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후보 직속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 통합 등을 염두, 정통 민주당 주류 출신으로 정치력을 갖춘 김 전 대표가 적격이다.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의 합당을 이끌어냈던 정당계의 M&A의 귀재로 불리기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인은 최명길 씨입니다. 이재명 기자,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은 만약에 이거 성공한다면 엄청나게 큰 뭐랄까요? 거물 영입 아닙니까? 거물 영입을 볼 수 있겠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수석을 지내면서부터 굉장히 어떤 기획력을 굉장히 이제 발휘했었고, 그러면서 정당사에서 여러 번 M&A 귀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랑 국민의당을 창당을 해서 결국은 제3지대 열풍을 만들어냈던 그런 주역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민주당의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입에 공을 들일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뿐이 아니라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한길 전 의원과의 접촉 얘기가 이제 꾸준히 나왔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마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미래비전위원회,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서 좀 외연을 확대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 카드로 좀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수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있는데 민주당 대표 출신에 왜 김한길 전 대표가 영입 1순위로 거론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약간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데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랑도 이제 손을 잡았던 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을 좀 제외하고 중도층을 좀 확대하는 중도 정당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제3당을 만들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도 이제 보수에서 좀 더 중도로 외를 넓히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접점이 맞아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건강 이상설 보도가 나기도 했었는데 암 투병을 했었죠. 근데 많이 회복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아, 그래요? 예. 암에서는 많이 회복이 됐다. 지난 3월 김한길 전 대표가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와의 연대 질문이 나왔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었을까요? 지난 3월 김한길 전 대표입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정치적 연대를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치적 연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허허허 웃음 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저 침묵은 전략적 침묵이겠죠. 두 번째 영입 얘기가 나온 게 박정환 대변인. 네. 나는 가수다. 이거 사실은 오디션 프로의 효시를 연 나는 가수다. MBC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요 김영희 PD를 영입하겠다라는 윤석열 후보 측의 전략은 뭡니까? 일단은 요즘에 이제 정치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뭐 글자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좀 가장 그 시장이 확보해야 되는 시장이 이제 2030 젊은층 여성 세대 뭐 이렇게 친다면은 딱딱한 정치적 접근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후보 이미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대선 전략을 짜는데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희 PD의 영입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서 좋은 부분을 최대한 많이 이제 장점을 강조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 문법과는 달리 굉장히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과 그런 제안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김영희 PD 같은 사람이 이제 영입이 된다면은 윤석열 후보의 또 다른 이미지를 이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선대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의미 있게 저희가 보게 됩니다. 메시지, 홍보 방식, 그다음에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 대변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20대 지금 20대 초반 친구들은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기왕 영입할 거면 도시어부나 뭐 하트 시그널 이렇게 지금 20대들이 좋아하는 PD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느낌표가 약간 또 옛날 느낌표 아니냐. 저희가 잘 모르고 있지만 혹시 접근하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도 영입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일단은 상징적으로 예 그리고 김영희 PD라는 사람이 일단은 뭐 나가수다 뭐 느낌표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계속 공부해 왔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상품성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우리 젊은 청년 정치인 전영기 의원 또 나오셨는데 느낌표 보셨어요? 어렸을 때? 네, 저 느낌표 봤습니다. 언제 때 보셨어요? 느낌표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어릴 때 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느낌표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아시는구나. 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도 신선한 반응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전 지사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연이어 회동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후보 됐으니까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상견례를 하는 거죠. 원 후보님은 또 함께 그 대선을 같이 치르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했고 본인도 또 좀 어떤 식으로 함께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어떤 말씀? 우리가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같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역할 같은 거 혹시 제안받으시나요? 어떤 이름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모두들 힘을 합쳐야 되는 때다. 자, 일단 원희룡 전 후보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윤석열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상황입니다. 반응들이. 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 질문에서도 이준석 당대표와 불화설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후보와의 이견은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당무 우선권 강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게 결국은 이준석 견제 아니야 이런 후보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서 이제 소위 하이에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후보랑 제가 그런 상황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자, 후보와 당대표 간에 이견 없다, 적다, 하이에나들이 주변에서 부추기는 거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도 나왔습니다. 하이에나. 자, 그런가 하면 새로운 여론조사도 오늘 새로 발표됐는데 여론조사 결과와 그 추이, 다자대교, 양자대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보도되고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자, 대선 후보 가상 5자 대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가 의뢰하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30.5%, 윤석열 후보가 47.1%, 심상정 4.3%, 안철수 4.4%, 김동연 2.0%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대결 결과도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양자대결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34.8%, 윤석열 후보가 52.7%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과반을 넘는 양자대결 결과를 윤석열 후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양자대결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과반 넘게 이기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의 흐름은 다자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고 특히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양자대결에서는 과반을 넘겼다라는 제목들로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 쪽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다음에 제가 아는 그 민주당 쪽 관계자분들 이야기도 옛날에는 뭐 윤나땡이란 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윤나땡이라는 표현이 진짜 쑥 들어갔네요. 예, 쑥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가 40대, 50대는 박빙이에요. 40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이기고 50대는 윤석열 후보가 좀 이기고 나머지 20대, 30대, 60대 이상은 거의 뭐 윤석열 후보가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차이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추세가 계속 더 확대되거나 공고화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선대위인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마치 공룡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첩하게 대응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회피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그 해결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지가 않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보다도 낮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아마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연령별 지지율은 저희가 방송 후에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를 하겠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윤나땡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정혁진 변호사님 주셨는데 바로 또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후보의 최측근의 전용기 의원이 오늘 나오셨잖아요. 긴장이 되는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향해서 쓴소리했다는 거 어제도 지금 보도되고 오늘도 보도되고 있는데 민첩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어떤 그런 불안감이 이런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는 겁니까? 네, 물론 긴장하고 있고 쉬운 선거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윤나땡이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지만 저희는 이게 절대 쉬운 선거가 아니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뭐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다. 쉽지 않은 선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후보가 선대위를 향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기민하게 움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경선 이후에 실무자를 구성하고 있고 원팀 구성하는 과정 중에 몸집은 큰데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가 실제로 내부에 있었군요.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의 그 공룡 선대위라고 하는 몸집만 큰 선대위가 아니고 현장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지를 선대위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감싸졌을 때 결국에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지율에 연연해가지고 저희가 뭐 선대위를 구성 이렇게 하자 뭐 다른 방식을 써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를 사실 먼저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보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잘 못했던 부분이 많이 부각이 돼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앞으로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께서는 그 진정성을 충분히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기민하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선대위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돌직구쇼 제작진이 지금 전용기 의원이 말씀한 도중에 또 연령별 지지율을 찾아서 갖고 왔어요.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전용기 의원의 표현이 승리로운 표현도 나왔어요. 우리도 긴장하고 있다. 쉽지 않은 어려운 선거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더욱더 민첩한 선대위에 쓴소리를 한 거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연령별 보겠습니다. 정의점 변호사 아까 언급했지만 이 여론조사, 데일리한 공정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18세에서 20대가 윤석열 후보가 36.9가 나왔어요. 30대 연령도 윤석열 후보가 44.9가 나왔습니다.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2로 정혁진 변호사 말씀처럼 앞서고 있습니다. 50대는 45.5, 41.6이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라고 치고 만 6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 이 여론조사 상에서는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윤석열 후보가 비기거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 반대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40대를 제외하고 20대, 30대, 60대에서는 뒤지고 있는 열세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도 긴장하고 있습니까? 네, 후보도 충분히 긴장하고 계시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10여 년 동안 검증을 받아왔던 상태이기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비리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이 점들이 국민들께서 다시 바라봐 주실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서요. 지지율에 연연하지는 않고 어떤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향에 맞는 거죠. 이재명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에서 양자에서 과반이 나왔다. 자, 요거는 체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체감적, 느낌적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여론조사에서 다자구도에서 30% 후반대가 나오면 사실 당선권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역대 모든 당선자들, 대통령 당선자들이 투표율에서는 그러니까 득표율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51.6%를 과반을 넘긴 적이 있지만 그것을 사실 전체 유권자 수를 보면 39%였습니다. 그러니까 30% 후반이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당선권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7%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압도적인 우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상 대결이지만 양자 대결에서 이제 과반 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풀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영기 의원 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난 5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는 다 이제 윤 후보가 앞서고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윤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물론 행보도 이제 5.18 광주 묘역이라든지 아니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을 찾았긴 했지만 특별한 행보가 없음에도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건 사실 그런 건 다시 얘기해서 윤 후보가 뭘 잘해서는 아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정권 교체 열망이 투영됐다. 우리가 이제 배종찬 소장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부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권 교체 열망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얹혀진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이걸 또 너무 국민의힘이 이거 다 선거가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시 현상을 가져서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방심해서 안 된다라는 메시지까지 이재명 기자의 흥미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보수 논객이다라고 비판을 하자 야당과 진 교수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보수 진영에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른바 정체성 논란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보수 논객 진중권 비난을 그대로 기사화되고 있다. 이 공정성 위반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 심의위가 주의 공정보도 협조 요청을 언론사에게 경고를 한 거죠. 진중권 전 교수는 그러자 자기들을 비판하면 다 보수로 몬다. 손가락으로 대장동 가리는 행동이다. 라고 불편한 심기를 냈습니다. 자, 그럼 이를 보는 진짜 보수 논객 출신의 야당 대표 이준석 대표는 진중권이라는 삐딱한 골방 미학자의 피해의식을 가진 것 같다. 사실 진중권 교수랑 이준석 대표 사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싸웠잖아요. 하다 이제 보수 논객된 진 전 교수에게 위로를 보낸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전용기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 전용기 의원이 다시 재반박을 가했습니다. 전용기, 윤 후보 등 보수 쪽에는 가족 일처럼 대하는 논리를 펼치고 이 후보에는 강하게 독설을 퍼붓는다. 중립지대의 신랄한 평론가라고 얘기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행동이다. 진 전 교수가 국민의힘에 열심히 구직 활동하시는 모양인데 진중권 교수의 진심을 이제는 받아주셔라 라고 전용기 대변인이 어제 재반박을 합니다. 자,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다시 전용기 의원에게 제재 반박을 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들은 아내가 몇 번을 꿰매는 사고 당했다고 쉬지 않는다. 그럼 바로 잘린다. 그러자 전용기 의원이 직장생활 제대로 해봤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직장생활 하다가 니들 때문에 관뒀다. 라고 또 제재 반박을 하는 대목도 나왔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전용기 의원 옆에 있다고 의식하지 말고 본인 생각을 말하세요. 네. 점잖은 분이시라, 바른 분이라. 진중권 교수를 향해서 우리 뭐 전용기 의원을 포함한 이재명 후보 측은 보수 논객의 논평 그대로 기사를 쓰는 게 공정성이 훼손된다라며 이의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설전들이 파바바바박 오가고 있어요. 심지어 구직 활동해봤냐라는 전용기 대변인의 비판에 진중권 교수가 니들 때문에 관뒀다라고 설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박정하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선은 전 큰 덩어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각 후보별 여론조사 결과 봤잖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런 문제 인식 자체가 이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최근에 있는 일련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보수 언론 탓, 가짜 뉴스 탓,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저도 뭐 기자분들 많이 접해보고 기사들 많이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자들이 필요한 말 채택해서 기사 쓰는 거는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왜 보수 논객 글만 써서 기사를 만드냐가 이게 문제 제기의 요지잖아요. 근데 그게 자체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나와 해석이 좀 다른 얘기를 했다고 그게 다 잘못됐고 저거는 보수 진영의 논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위 말하는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저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뭐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바꾸고 지금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바꾸려면 저는 이렇게 탓하는 거 특히나 이 언론 탓 뭐 어디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탓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걸 가지고 또 경고를 했다는 선관위도 저는 또 납득이 안 되고 뭐 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전용기 의원에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당원 출신의 수십 년간 진보 논객으로 활동했던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보수 논객이라고 하니까 사실 의아하긴 하거든요. 왜 이재명 후보는 전용기 대변인은 진보 논객 진중권을 향해서 보수 논객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진보 논객들과 진보 정치인들이 어느 선을 넘으면 갑자기 극우가 되는 경우를 저희는 다수 봤습니다. 한 가지가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보통이 그랬었고요. 사실 그 진중권 우리 전 교수님이 공인이긴 하나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만 쓰면은 이게 모든 것이 이슈가 되고 또 기사화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참 재밌는 게 진중권 교수가 워낙 날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기사도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독설을 내뱉으면 이게 기사화 되는 것이 저희는 문제라고 봤고요. 사실 비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지점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사실 좀 궤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직장을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내가 몇 반을 꿰매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루 쉬지 않는다. 사실 그 아내가 가족이 다쳤을 때는 연차 쓸 수 있고 충분히 간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일단 비난하기 급급했던 모습이 저희는 바르지 않았다고 봤던 것이고 왜 보수 논객이라고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이에요. 왜 진보 논객을 보수 논객으로 규정하느냐?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아내가 다쳤을 때 뭐 꿰매면은 쉬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본인이 이야기하셨어요. 이준석 대표의 부친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권익위 조사 이것도 부동산 관련했었죠.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재명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기사화돼서 많이 회자가 되니까 저희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수 논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준석 대표님과 진중권 교수님께서 둘 다 반발하셨어요. 왜 진중권 교수를 보수 논객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준석 대표 반발했던 것이고요. 진중권 교수는 왜 내가 보수 논객이냐라고 하는데 보수가 부끄럽습니까?
사실 그 반발할 이유도 없는 거고 보수 논객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보수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화낼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의견이 이재명 후보 측의 진중권 교수를 향한 의심이에요. 그러면 기자 생활 25년 넘게 한 25년 넘게 하진 않았습니다. 안 됐어요? 예, 20년 넘게 한 이재명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진중권 교수가 윤석열 후보 왕자나 이럴 때 엄청 또 얄밉게 놀리기도 했거든요. 비판을 많이 했었죠. 기자가 볼 때는 방금 들으셨던 이재명 후보 측의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면 보수 논객이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 그 자체는요. 왜냐하면 지금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라는 거죠. 진보성을 잃었다, 개혁성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니까 보수 논객이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진중권 교수가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올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삐딱한 골방 미학자를 그렇게 보수 논객으로 해서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이런 이제 글을 올리니까 거기 댓글을 답니다. 그럼 뭐라고 달냐면 자기는 반듯한데 삐딱하다고 그랬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이 17평의 빌라인데 그걸 골방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고 농담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를 따라해봄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립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진중권 교수는 지금 민주당이 자꾸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독점하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 이 지점을 계속 끊임없이 비판해 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에게 하나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물론 진중권 교수가 워낙 독설에 가까운 그런 비판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진중권 전 교수같이 지금 탈진보한 인사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진보로서 지지했는데 민주당이 진보성을 잃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앉지 않고 과연 대선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지점을 민주당이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기자는 전용기 의원에게 그대들을 비판했다고 보수가 되는 건 아니다. 돌직구를 날렸어요. 그럼 다시 전용기 의원. 예, 절대 그 민주당을 비판했다고 해서 보수 논객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 진중권 교수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논객으로 표현한 것이지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다 보수 논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비판하고 있죠. 잘못된 부분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를 따라다니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구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 논객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 논객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민주당을 비판했다고 보수 논객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용기 의원의 또 소신 있는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어요. 재밌네요. 이렇게 당사자들 모셔두고 토론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의 입장 충분히 듣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당사자한테 하면은 이렇게 또 건전한 토론이 되잖아요. 바람직한 토론이었습니다. 전용기 의원 부산 내려가야 되죠. 후보 모시고. 후보 모시고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그 게임과 관련된 행사가 지스타라고 하는 상임위 관련해서 게임과 관련된 아주 큰 그렇군요. 일이 부산에 있어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부산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대신 부산의 강한 남자 전재수 의원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오보 소동을 빚은 검은 망토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최초의 보도가 있었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진이 논란의 시작인데 그 출발점부터 하나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더 팩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 단독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깜짝 변신, 낙상 사고 후 첫 외출 포착이라면서 이렇게 저 카니발 이재명 후보 측이 배우자 측이 타는 카니발에 탑승을 하고 있는 이 까만 여성을 김혜경 씨다라고 더 팩트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비슷한 키에 비슷한 체구의 꽁꽁 싸맨 여성, 더 팩트에서는 이 여성이 김혜경 씨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논란들이 야기됐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이게 진짜다 아니다의 논란입니다. 이 보도 이후에 이재명 후보 측이 발끈했습니다. 법적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사진은 명백하게 후보 배우자가 아닙니다.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에 대한 더 팩트 취재의 항태는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을 차량 4대를 동원해 미행하는 과잉 취재도 부족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
후보 배우자로 적시해서 사진까지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는 당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고 다른 의상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해당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 오보를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임을 밝힙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김혜경 씨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더 팩트가 찍었어요. 보도하긴 했어요. 그런데 요 가운데 여성이 김혜경 씨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분이 진짜 김혜경 씨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더 팩트가 보도한 사진 중에 이 카니발 차에 탄 검은 여성은 김혜경 씨가 아니었고 저렇게 소형 차량에 승용 차량에 탑승한 여성이 진짜 김혜경 씨였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더 팩트가 결국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여성은 저런 차림을 하고 있느냐라는 논란이 오늘 새롭게 일고 있습니다. 저 검은 망토의 여성은 누구이고 왜 저런 옷차림을 하고 카니발 차량에 탑승을 했느냐라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그 내용. 이재명 후보 측 김혜경 씨가 아니라 수행원이다. 검은 망토의 여성. 더 팩트가 한때 김혜경 맞다라고 고수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이 그 뒤에 있는 사진에 있는 가운데 여성이지롱. 김혜경 씨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라기보다는 지목을 한 거죠. 더 팩트가 찍었던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하다라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까지 예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더 팩트에서 기사를 내려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김혜경 씨 측이 그런데 이 논란이 끝나지 않고 경찰에 취재 기자들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김혜경 씨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게 경찰이 스토킹 행위라며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차량 4대와 기자 5명을 투입하며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 취재로 피해를 입었다.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고발 검토까지 꺼내든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경찰이 스토킹을 경고했다라는 논란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이 검은 여성의 정체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네, 네. 전용기 의원 부산 갔고 네. 검은 여성이 누굽니까? 수행원이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캠프에서 전해 듣기로는 수행원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행원이 저렇게 꽁꽁 싸매고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고전에 이제 더 팩트 기자분들이 예. 차량 4대 렌트카인데 차량 4대에 5분의 기자분들이 한 2시간을 거의 뭐 미행하는 수준으로 이게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취재 자유는 차고 넘치도록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데 이 저 뭐 차량 4대에 뭐 사람들 5명 해가지고 이 거의 뭐 이게 미행하듯이 댕기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고 대단히 이제 불편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찰에 좀 주의를 아마 줬던 것 같고, 예. 뭐 수행원 중에 한 명인데 뭐 그 사람의 뭐 신분까지 개인정보까지 뭐 브리핑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다른 아는 수행원들의 옷차림과 다르게 유독 저 검은 여성이 망토를 두르며 옷차림이 독특한 것만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야당 측은 이런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과잉 취재가 예상돼 수행원을 저렇게 검은 망토로 다 가려서 내보냈다. 김혜경 씨와 수행원들이 불안 증세를 호소한다. 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후보 측에서. 자,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과잉 취재가 예상돼서 그림자 무사, 가케무샤라고 하죠, 일본어로. 배역 또는 미끼를 일부러 내세웠다는 건데 수행원이 왜 불안 증세를 보이는지 의문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위장 대역 뒀다는 대선 후보 처음 본다. 그만큼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보다 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환 대표님.
뭐 순전히 지금부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뭐 좀 보면 자기적인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최근에 김혜기 씨 관련해서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서서 이준석 대표, 유상범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있을 취재 상황이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러 부각시켜서 저렇게 논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수행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옷을 입으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뭐 눈에 확 띄는 저런 옷을 입고 기자들을 유인했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저게 오늘 저희가 지금 17일이잖아요. 15일 날 오후에 더 팩트가 첫 보도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봤던 진짜 김혜경 씨 사진을 어제 오후에 16일 오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정말 저것 때문에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정말 빨리 막아야 되면은 15일 오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무언가 언론중재를 가거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가 넘어가서 이제 와서 아직도 법적 조치를 한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어제 더 팩트가 이제 사실 오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정을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김혜경 씨에 관련해 갖고 이제 쾌차에서 선거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될 텐데 김혜경 씨에 관해서 과잉 취재하는 것들을 애초에 이런 식으로 좀 막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가 막 돌아다니는 거를 봐라 이런 식의 취재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라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고 뭐 자규적이다. 어색하고 그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증이 나요. 실이 돼버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찬 대변인 개인 견해는 저거 너무 자규적이다. 자, 그럼 전재수 의원님 이에 대한 반론도 주시고 일단 야당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인 위장 대역이었습니까? 저 검은 녀석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뭐 그러려면은 뭐 5만 가지 이제 이야기가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고 그다음에 외출하고 하는 것들도 기자들이 뭐 너무 많이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병원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이제 호소를 한 것이고 그리고 더 팩트가 이제 취재를 해서 사진을 올리고 난 뒤에 불과 2시간 만에 이게 김혜경 여사의 사진이 아니다 내려달라 그 저녁 내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팩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비하인드 스토리군요. 예, 그럼요. 계속해서 그 사진 올라오고 난 뒤에 2시간 뒤부터 캠프에서 이거 아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더 팩트는 못 듣는 척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김혜경 그 사모님 저 사진을 공개를 하니까 그때서야 더 팩트가 이제 기사를 내린 거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저희 돌직구쇼는 어제 사실은 취재를 해서 저 검은 여성이 김혜경 씨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저희가 자체 취재를 해서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더 팩트 기사를 저희는 어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사를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진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거고 뭐 해석이야 뭐 다양하게 정치적 이해와 처지에 따라서 가능하겠습니다만 저건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시면 그러면 문제 아니다. 저 검은 여성은 평소에도 저렇게 입고 다닙니까? 아니면 전날만 기자들의 이 따가운 취재가 사실 불편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를 의식해서 전날 일부러 시선을 저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의도된 연출입니까? 저분의 패션 스타일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보도에도 계속 나오지만 차량에다가 뭐 기자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좀 노출이 됐고 조금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취재를 막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 대응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기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법적으로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취재 기자에게 스토킹 경고까지 하고 검은 여성이 등장을 했는데 김혜경 씨는 따로 있었다. 매체는 오보임을 인정한 상황. 법조인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관점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랑. 일단 저도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할로윈 끝난 지가 좀 됐는데 저기 할로윈 커스튬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 복장 자체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유명한 그 캐릭터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왜 저런 복장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한 달이 안 됐는데 제가 법을 갖다가 찾아봤거든요. 스토킹이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구는 게 스토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귀찮게 굴어도 그거는 범죄가 되지 않거든요. 예. 더군다나 스토킹 범죄하고 스토킹하고 또 틀린 게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처벌법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인데 만약에 진짜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스토킹 고발을 갖다가 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취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갖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기자들이 여러 분 있는데 제 친한 선배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는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하는 직업이래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일이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귀찮아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캐 물어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많이 이렇게 보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인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수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 공인이 아닌가? 그게 싫으면은 혼자 그냥 그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 받으면서 일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공인은 하고 싶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막 뭐 이것저것 캐묻는 건 또 싫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재명 후보 그 사모님이 그 방송을 갖다 제가 딱 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기가 그 기절했다가 딱 깼더니 이재명 후보가 옆에서 울고 있더라.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기자들한테 대해서 저런 정도 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행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들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취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익준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한 가지 정리해보면 저 검은 여성이 김혜경 씨의 의도된 대역인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여성이 왜 저렇게 검은색 옷차림을 했는지도 현재로선 불확실합니다.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의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아니라면 그 옷을 왜 그렇게 피의자가 입고 있었는지는 파악이 혹시 되셨을까요? 사실 물어봤는데 파악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내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독특한 복장이었잖아요. 평상복이 아니고 조금 과도한 복장이었긴 한데 뭐 중요한 것은 뭐 배우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분이 외부의 시선을 피하는 복장을 했던 계기는 무엇인지 그건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토론회도 각종 토론에 나가고. 박찬대 의원조차도 저 검은색 수행하시는 분이 왜 저렇게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다. 자기가 보기에도 좀 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 누가 할까요? 왜 저렇게 입었는지? 반드시 파악을 해서 설명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시작점을 보면 그 새벽 1시에 낙상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의아함부터 어떻게 보면 루머를 만들어낸 건데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119 신고 기록이라든지 진료 기록이라든지 다 공개를 해서 의혹들을 많이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전히 의혹들이 좀 뭐 의혹이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궁금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집중적인 취재가 이루어졌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4대를 동원해서 거의 미행 수준으로 따라붙는 건 좀 과잉 취재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다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뭐 그렇게 볼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야말로 지금 김혜경 상태를 아는 것이 반드시 국민의 알 권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건
김혜경 씨도 이제 공인이 된 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대선 후보의 아내는 이제 공인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저게 김혜경 씨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어떤 뭐 대역을 했다 이러면 그것도 참 정말 뭐 조금 전에 박정하 전 대변인은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참 의아한 거죠, 그 역시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참 의아함에서 출발한 건데 더 의아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선대위 수석 대변인도 도대체 저 여성이 왜 저렇게 입고 나왔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전재수 의원님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저런 게 또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대중들로부터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굉장히 뭐 지금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김혜경 씨가 피로가 누적돼서 그야말로 실신을 했고 그래서 부상을 입었고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조만간 대중에 나설 예정인데 저렇게 의아함들을 연출하여서 오히려 뒷얘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그것 자체가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회의에 가서 뭐 불편한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일원이었으면 저 사진이 나던 15일 날 오후에 기자실에 저 수행원을 데리고 가서 확인을 시켜줬을 것 같아요. 저 의상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더 가기 전에 왜 1박 2일 동안 저는 묶여놨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박정하 대변인 일찍 빨리 기민하게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박 대변인의 개인적 계속 의심이에요. 왜 저걸 늦게 대응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고 기자들에게 저 옷 그대로 데리고 가서 복면가왕처럼 공개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했으면 억측이 없잖아요. 박정하 전 대변인 의견이고 전재수 의원님 저분이 왜 저렇게 입었는지에 대해서 누구 하나 혹시 선대위에서 파악하실 분 있습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뭐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쳤습니다. 그리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합니다. 근데 기자분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미행 수준을 합니다. 엄청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보는 것이 저 복장을 한 사람을 뭐 기자 인상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망토 쓰고 있는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있는 걸 다 벗겨가지고 이분은 이런 사람이다. 그거는 이제 좀 너무 과한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봐주시고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공인으로서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선을 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저것은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이튼 결과적으로 김혜경 씨는 아니었다. 해당 더 팩트의 매체가 보도가 틀렸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해당 매체의 도를 넘은 취재 행위라고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저 검은 여성이 수행원이 왜 저렇게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현 시점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더 알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밝히지 않는 한은 저 여성이 왜 저렇게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나도 전과자다. 룰을 어기면서 하는 자신의 주장을 응원한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게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행의 양식에서 본인하고 고통을 많이 겪고 답답하신 것 같은데 저 전과자입니다. 범법을 할 때도 있죠. 아마 본인도 그런 걸 한 거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걸렸겠죠. 공공주의 합의된 룰을 일부 어겨가면서 이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더 큰 효율성이 있을 수 있죠. 응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조심하라 그러셔야죠, 그래도. 조심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적정한 선에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걸고 싸운다는 점 저희도 인정하고요. 정영진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이다. 공동체가 합의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것을 응원한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떼법 정부가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 이재명 후보 측은 범법행위 옹호 발언 아니다. 활동과 격려하는 메시지라는 건데 저희가 어떤 자리였고 누구에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까? 공동체에 합의된 룰을 어겨가면서 주장을 하는 것이 때로는 효과적이고 응원한다. 논쟁적인데요? 일단 저건 뭐 환경 관련된 그러한 그 상황에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자꾸 말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전과가 하나의 경력이고 나름대로 그 훈장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독재 투쟁을 갖다 하고 민주화 운동을 갖다 하고 예. 하지만은 그 이재명 후보의 전과는 그런 전과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 그다음에 뭐 검사를 사칭했다거나 그런 식의 그야말로 전과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한테 그렇게 유리한 팩트가 아닌데 그것들을 왜 자꾸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말실수를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씩 실수가 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번에 다 이야기가 됐지만 음주운전 경력과 초보운전 경력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음주운전이 경력이 됩니까? 경력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력은 성남시장, 뭐 변호사,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이런 것들이 경력이지 어떻게 음주운전을 한 것을 경력이라고 표현을 갖다가 했을까? 그것이 아직까지도 자랑스러운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차라리 이렇게 저런 식의 뭐 법치주의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야당 후보가 이야기하면 그나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는데 이재명 후보 저 이야기만 들으면은 마치 여당 후보가 아니고 그것도 거대 여당 후보가 아니고 야당 후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씩 쌓여가지고 이게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팩터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발언이 논쟁적이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유는 전재수 의원님 정익준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 있고 이제 반론도 저희가 이제 듣겠습니다만 나도 전과자였다, 나도 그랬다라고 하며 거룩한 목적 그리고 공적인 의도를 위해서라면 합의된 법을 어겨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후보가 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전과했고 나도 그랬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전과 중에는 음주운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음주운전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러 가기 위해서 급했다. 그러면 택시를 탔어야죠. 그 지점 때문에 방금 이재명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저 발언은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룰을 어기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공익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면은 피치 못할 정가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분당 파크뷰 그것도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거든요. 거기 이제 민간업자들과 싸우다가 정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정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음주 정가가 아니라 그 정가를 의미한 거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정가 사범 이러는데 무슨 뭐 진짜 이게 뭐 법어기고 뭐 무법천지로 살았구나 이런 뉘앙스를 자꾸 주려고 정가 사범 하는데 음주운전은 여러 차례 반성을 했고요. 분당 파크뷰 그거는 이제 민간 개발업자들과 싸우면서 했던 겁니다. 특히 민간 개발업자들이 거의 린치 수준의 협박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을 납치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벌어졌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정법,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복종 운동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제 모인 저분들은 이제 환경 운동을 하는 청년 활동가들이거든요. 기후 활동가들. 그렇습니다. 기후 활동가들인데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규제라든지 여기에 도전하고 저항하지 않고서는 저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목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피치 못할 그런 범법 행위들이 덜어 일어날 수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활동가들 편안하게 또 긴장도 좀 누그러뜨리고 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게 뭐 정색을 하고서 무슨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의 박정하 대변인 어떻습니까? 청와대에 계셨는데 결과적으로 범법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음주 정가를 언급했던 것도 아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면 작은 법은 어겨도 된다라는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가 안 돼요. 동의할 수 없고요. 전재수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옳은 소리 하면은 잡혀가고 옳은 기사 못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광화문 한가운데 가서 모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매체 통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규칙을 법을 어겨도 된다고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뭐 음주 전과 아니면 뭐 검사 사칭 전과 이런 거까지 얘기가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왜 가라고 해요? 규칙 배우라고 가는 거고 우리 법 왜 준수해야 돼요? 이 사회가 그래야 가는 거니까 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모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우리나라 어디로 갈 거예요?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행정부 최고 수반이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법 인식을 갖고 있다. 저는 그래서 전재수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동의할 수 없는,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좀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된다, 불법도 정당화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구 역사에서 5번의 대멸종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멸종이 생명체가 거의 다 사라지는 게 대멸종인데 6,600만 년 전인데, 저분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저분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싸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은 일정 폴리스 라인을 지키려고 할 거고 나가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경찰 몸에 손을 대도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정당화하고 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운동, 청년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이야기지, 이것을 불법은 다 정당화된다, 공익을 위해서는, 이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명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번엔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함께 보시죠. 오늘 뜨거운 뉴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재부를 향해서 집권 여당이 국정조사 받을래?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답변 시간 구걸 않겠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식당을 쑥대밭으로 만든 중학생들의 행태가 논란입니다. CCTV 사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의 윤호중 의원이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할 수도 있다라며 압박했습니다. 당초 이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보다 훨씬 많은 지금 한 50조 정도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9조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수 초과분이 그 차이가 커서요. 의도성이 있었다고도 혹시 보시는지요? 그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 50조가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임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이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입니다.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이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3대 정책을 관철하려 합니다. 기재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한민국 정부,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연일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집권 여당, 국회 여당이 국정조사할 수도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매우 이례적인 장면인데, 기재부의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세금이 더 거쳤다는 이유로 집권당이 정부 상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거칠 예정이라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돈이 있는데 기재부가 거부한다고 비난하기 위한 여당의 작전 아니겠냐라고 부글부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많이 거쳐도 이례적인 적자 재정 상황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기재부의 논리입니다. 자, 일단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여당이고 몇 년 전 총선 때 단일 대우를 했었던 게 선명한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모습이 조금 생소합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생소한 정도가 아니라 전 여당이 정부의 기재부를 상대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윽박을 지른 게 처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처음이다. 글쎄 뭐 전에 앞선 사례가 전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당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정부를 압박하는 것 자체를 참 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먼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10조가 19조로 늘어났다는 게 그러니까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31조를 편성했죠. 그때 기재부가 예상했던 게 10조 정도 추가 세수가 들어올 거다 예상했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19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재부가 잘못한 겁니까? 전 그 자체가 첫 번째 이해가 안 된다. 기재부가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세수가 늘어난 겁니다. 뭐 그건 잘한 일이죠. 정부도 잘했고 국민도 잘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압박한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자, 이 남은 19조를 지금은 만약에 지금 그대로 두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써야 되죠. 실제 19조는 남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겨 쓴 거죠. 처음부터 예산을 적절히 편성했으니까 지금 남은 게 아닌 거죠. 그냥 당겨 쓰고 19조가 또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채무를 갚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 돈을 유예시켜서 내년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시켜서 그것을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뭐 일상회복 지원금을 주고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을 더 확대 강화해주고 그다음 지역화폐를 더 발행하고 이런데 쓰자고 지금 그렇게 해서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뭘 잘못해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세금 유예를 위해서 압박하는 건데 저희가 앞서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그 자체가 국세징수법 위반이 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논란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지금 이재명을 합니다.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런 점에서 뭐 굉장히 강하게 민주당 전체가 압박하는 것 자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저의 관심은 그럼 기재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근데 사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들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국정화했던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던 교육부 공무원 17명이 수사 의뢰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약에 기재부가 세금 유예 동의하면 다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수사 고발 당할 수 있는 고발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진짜 민주당이 공약을 지키고 이재명 합니다. 이런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그걸 범법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법령이 나와서 바로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법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재부 입장에서는요. 추가로 거친 그 돈이 세수가 50조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50조를 누가 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걷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누군가 국민들이 더 그만큼 애쓰고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 많이 아는데 그 기재부 공무원들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만 예산이 들어와야지 그게 더 합리적이고 편한 거지 이렇게 막 30조, 50조씩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거나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피아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엄격하게 말하면 저 이야기도 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재정부 아니겠습니까? 이 기획재정부는 옛날에 두 부서가 합쳐진 건데요.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기획원을 옛날에 EPB라고 했는데 EPB의 핵심이 예산실이었는데 그 예산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쭉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나라의 곳간을 잡고 있는 그러한 그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들 그 예산실 가가지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산실에서는 엄격하게 다 자른다고요. 진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그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제가 나라 빚이 이제 좀 있으면 뭐 1000조가 된다, 1100조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걱정하게끔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은 적어도 아니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집권 여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빌미로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범법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집권 여당 전재수 의원께도 묻겠습니다. 오늘날 지적에 대해서. 예, 오늘날 큰 정부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이미 큰 정부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와 정부가 설명절, 추석명절 때 고향 가라 말아라. 가게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고 친구들 만나는데도 몇 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들 삶 속에 큰 정부는 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정부가 입어야 될 옷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맞습니다.
더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달에 당정이 추경을 할 때 애초에 추가 세수가 3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50조죠. 19조가 더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예측을 하게 되는데 2018년도 세수 예측 잘못한 오차율이 9.5%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1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답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그다음에 국가 부채도 굉장히 건전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대응 예산도 굉장히 알뜰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국가와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당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핫쌈 뉴스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답변 시간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다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법과 규정에 운영되는 시의회의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저는 답변 드리러 나왔는데 네. 일방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질문성 주장을 해놓으셔놓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굳이 답변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표현이 과하십니다. 구걸이라뇨. 저는 거의 그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시장님, 그 임시회의에서의 그 퇴장 사건에 대해서 그가 규칙을 어긴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기다 아니다라고 안 했어요. 사과 안 하시는 거죠? 잘못됐다고 인정도 안 하시는 거죠? 한 번 정도는 저의 그런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 답변 시간 구걸하지 않겠다. SH 사장 임명 놓고서 강대강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자, 천하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방금 이 장면. 네,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정 질의를 하던 중간에 퇴장을 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시의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입장이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들이 질의를 하면 나에게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답변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시의회의 태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답변 시간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나도 적극적으로 해명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서울시 의회 의석 구조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국회에서도 보면 여야가 번갈아서 좀 질의를 하면서 본인 진영에서 출석한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좀 답변 기회를 넉넉하게 부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질문을 빙자한 어떤 주장만이 계속되고 본인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라고 훈계를 듣고 여기에 앙심을 품고 학생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앳돼 보이는 학생 10여 명이 한 식당 앞에 모였습니다. 자, 이들이 손님을 내쫓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테이블을 뒤엎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 조폭도 안 하는 행동들이에요. 식당 주인이 제지해보지만 오히려 욕을 하고 위협하고 식당 여주인을 밀치기까지 합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난 뒤에도 30여 분 넘게 난동이 이어졌습니다. 담배 피우다 훈계 듣자 다음 날 앙심을 품고 중학교 학생 10명이, 10여 명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영상 공개되면서 영상을 보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인데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정말이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슈 제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씨의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권오수 씨가 영장심사에서 퇴장하는 모습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씨한테 김건희 씨 직접 소개하신 게 맞나요? 김건희 씨가 10억 계좌 전달한 건 전혀 모르셨어요? 주가 조작 혐의 인정 안 하세요?
자, 결국 이 권오수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가 조작 선수 동원에 투자자들에게 매수 유도 등 불법적 시세를 조종했다.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김건희 씨가 10억가량 증권 계좌 관리를 맡겼다. 그래서 여권을 중심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김건희 씨가 연루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김건희 씨 측은 몇 달간 이모 씨에게 증권계좌 관리를 맡겼다. 손해보고 회수했을 뿐 주가 조작과는 상관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이거 이슈가 뭡니까? 어떤 의혹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 주가 조작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허위로 매매를 넣거나 이렇게 서로 짜고 매수 매도 주문을 넣어서 주가를 부풀리는 것을 우리가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오수 씨라든지 여러 도이치모터스의 여러 어떤 그 선수들이 실제 이 부분에 가담한 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것은 과연 김건희 씨가 이런 부분에 가담을 했는지가 쟁점인데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김건희 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세 조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가 그런 돈을 댔다라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걸 알면서 거기에 돈을 넣어야지만 지금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과연 김건희 씨가 본인의 돈을 투자할 당시에 이렇게 시세 조종 행위를 할 거라는 걸 알았느냐, 이게 지금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계좌를 맡겼다고 하는데 10억가량? 그게 김건희 씨 본인 돈이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랬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해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 본인도 얘기했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다 투명하게 공개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돈을 번 것도 없고 손해를 보고 회수했을 뿐이다. 당시에 이모 씨가 뭐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어떤 나름대로 스펙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어떻게 보면 투자했을 뿐이고 주가 조작과는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 결혼 이후에 자산 관리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그 전의 일인지 시점이 궁금하고, 김건희 씨와 돈과의 연관성에서 거론되는 이모 씨라는 남성, 김건희 씨는 왜 이모 씨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고 그 이모 씨가 이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랑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거래 시점 자체가 2009년에서 2012년, 그때 이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의심받는 시점이죠. 그 시점 가운데 있는 2010년에서 11년 동안 김건희 씨 계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모 씨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주가 조작 선수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 여러 차례 굉장히 본인들의 유리한 공시를 통해서 허위로 주식 매매를 많이 부풀리게 만들고 주가를 띄우려고 했다. 그 당시에 선수로 참여했던 인물로 지금 이모 씨가 지목됐고, 그러니까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군요. 그렇죠. 구속됐었죠. 구속됐는데 그 이 씨에게 김건희 씨가 10억 원의 계좌를 맡겼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주장은 이런 거죠. 당시에 이제 이 씨가 굉장히 유명한 증권사 출신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증권 거래를 위탁했는데 오히려 4개월 동안 한 4천만 원인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뭐 주가 조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자기가 전주로, 그러니까 돈을 넣는 것에 활용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데 2010에서 11년도는 사실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게 2012년도죠. 그러니까 그 전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이 사실을 뭐 알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건희 씨가 뭐 실제 이 사실을 알면서 그러니까 손실을 받느냐 이득을 받느냐는 사실 다음 문제인 거죠. 오히려 이제 주가 조작을 알면서 만약에 자신의 10억 원을 그런 호재를 알고 맡겼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계좌 관리를 맡긴 시점은 결혼 전이다. 결혼 전이죠. 근데 검찰은 아마 그래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넘기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토론 대목 들어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부인하고 가장 관련됐던 사람이 지금 영장 청구를 해놨는데 실질 심사에서 도망간 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자백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거 천만 그리고 그래서 벌써 저희 집사람 소환했겠죠. 당신 주기 곧 위해서라도. 소환하겠죠. 네? 곧 소환하겠죠. 18억을 부인의 그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제 처가 뭐 여기서 그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물어보시니까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10억의 자산 관리를 맡겼다는 이모 씨가 윤 총장 결혼 전 김건희 씨가 이 사람이 선수인지 아닌지를 김건희 씨가 인지하고 있었냐 아니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느냐 아니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뛰어난 사람인 줄로만 알고 계좌를 맡겼다가 손실을 봤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내가 결혼 전이지만 아내가 이 사람 선수인지 모르고 당연히 계좌를 맡겼다 손해를 봤다라는 입장인 거고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던 탐욕의 화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주가 조작 의혹의 정중앙에 섰습니다. 논문, 이력에 이어 주가 조작 의혹까지 조작 3관왕 등극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앞서 다른 조작들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한 개인의 불법적인 사익 추구 행위가 개미 투자자인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피해에 눈을 감았다면 이미 영부인으로서는 실격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이 자본주의에서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그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범죄가 바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사건은 크게 3개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돈을 대야 될 전주가 필요합니다. 돈을 대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회사 내부의 내부 정보를 꺼내와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건희 씨가 돈을 댄 사람입니다. 전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대는 사람, 내부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사고 팔고 해야 될 이 사람까지 여기에다가 김건희 씨 모친이 되는 윤석열 후보 장모가 되는 이분의 계좌까지 해가지고 통정매매까지 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내사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 금융감독원에 매매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사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수사를 안 합니다. 이때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환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미 내부 정보를 꺼내왔던 권오수 회장, 그 다음에 선수로 뛰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 된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다? 주가 조작은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건 전부 공모로 되기 때문에. 자, 시간이 앞서서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계속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불가피 참고인 조사라도 강행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수사 결과가 나올 거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서 결국엔 대선에 영향을 이런 식으로 미칠 거고 표로 이 건에 대해서 판단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의 각기 다른 의견 들어봤고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